제가 또 강남이라서 그런지 요즘 너무 많아서 수은이 참치, 연어, 장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거 매니아들 좀 죄송하지만 검사해 보셔야 돼요. 한 달에 뭐 4번 이렇게 참치 회 먹으러 가시는 분들 수은 중독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너무 많이 망가져서 오시면 곤란해요. 이게 미래의 암 환자인 거예요. 미래의 신경계 난치 질환자가 될 사람이에요. 저희 병원은 난임이나 이제 아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해결책이 명확히 있는 질병 중에 하나라서 완전 난치는 아니에요. 그쵸? 중금속 환자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경구 해독 치료제를 일단 먼저 먹이고 네. 경구용 흡착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중금속은 다양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최경입니다. 오늘도 헬로엘 의원 와서 김혜영 원장님 그리고 더 맑은 클리닉의 박춘묵 원장님 모시고 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중금속입니다. 중금속 그 이름만큼 되게 무거운 주제지만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주제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춘묵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저희가 사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원장님께서는 중금속 치료 관련해서도 되게 사람들한테 많이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금속이 무엇이고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금속 검사와 치료는 이제 전국에 있는 기능의학 병원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드물게 하는 검사는 이제 아니게 되었다. 예, 다행이고요. 과거 중금속 검사와 치료를 안 하게 했던 이유는 중금속 치료에 대한 어떤 논문이 대한민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약제 같은 거 그런 걸로 주로 되어 있었고 치료가 굉장히 파트가 빈약했어요. 그러니까 중금속에 걸리면 환자가 이렇게 나빠져요. 이런 듯한 보고는 굉장히 많은데 그럼 어떻게 치료해요? 그러면 다 이제 없어. 그러니까 의사들이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중금속을 치료했던 분들도 막상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뭐 한 달, 2달, 3달 안에 환자가 치료 성과가 없어. 그러니까 환자도 떠나고 이제 의사도 난 이거 손대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흐지부지 됐던 그런 영역인데 제가 이제 수백 명을 대상으로 중금속 치료를 시도를 했어요. 담즙을 통해 장으로 버려진 중금속이 똥을 통해서 흡착을 해서 나갈 것이라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본 다음에 그게 가능할 것인가 보고 흡착제를 갖다 환자들한테 먹였어요. 장흡착제. 네, 장의 흡착제들을. 이게 활성탄이랑 같은 비슷한 건가요? 거죠. 비슷한 네. 거. 아.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글루타치온만 주던지 네. 뭐 킬레이션 주사를 하던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얘네들이 장으로 나가도 장에서 재흡수가 돼요. 7, 80%가.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돌아서 버리는 효율은 떨어지고 환자는 좋아지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같이 시도를 하면서 치료를 했는데 환자분들이 좋아지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환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검사를 하면 할수록 중금속이 진단되는 환자가 많아진 거예요. 중금속 환자분들의 특징은 이게 또 자연히 낫는 일이 없어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으니까 중금속이 자연히 해결되겠다. 이런 희망이 잘 없어요.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고요. 돌고 돌아서 다시 몸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수은 중독 같은 거, 특히 참치, 연어, 장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거 매니아들 좀 죄송하지만 검사해 보셔야 돼요. 맞아요. 한 달에 뭐 4번 이렇게 참치 회 먹으러 가시는 분들 수은 중독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은 중독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들, 대기업 CEO들 죄송한데 좋은 거 먹는 분들 많이 나와요. 부자분들. 그렇지, 많이 나와. 이 해산물인 거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독소들은 해산물에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해산물 위주로만 먹는 분들이 중금속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중금속 검사를 하고 치료를 실제로 했더니 이 수백 명 분들 중에서 좋아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겠죠. 근데 증상은 그분들이 중금속 중독으로 오지 않아요. 전국의 병원을 빙글빙글 돌다 왔어. 만성 두드러기로. 낫지 않는 이상한 관절통, 이상한 피부질환, 신경계 질환 그냥 와본 거예요. 기능의학 병원이라고 하니까. 그냥 왔는데 검사를 보니까 중금속들이 떵떵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치료를 하면 그럼 1, 2주 만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2-3달 정도부터 증상 개선이 보통 되고요. 길게 가면 3년도 가요. 네. 정말 몇 번의 치료로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식단 바꾸고 식단이 안 바뀌고 계속 독이 있는 걸 먹는다. 그러면은 이제 좋아질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식단이 바뀌고 해독 치료제가 들어가고 그랬을 때 이제 몇 달 지나면서 좋아지다 보니까 이 몇 달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증상 개선이 굉장히 처음에는 더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금속 해독제를 먹으면은
혈중 중금속 독소가 오히려 수치가 늘어나면서 막 더 발전이 심해지거나 힘드신 분들도 있거든요.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혈액으로 나오니까. 방출되면서 나가니까. 그럼 몸이 힘들지 않나요, 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예전에 몰랐던 거죠. 몰랐으니까 환자한테 설명이 처음부터 안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뭐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금속 치료할 때 초반부에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 맞게 치료 플랜을 조금씩 이제 다르게 교정해주고 있고 이제 그랬더니 그 설명이 안 되는 괴질로 군대도 못 가고 임신도 안 되고 그랬던 분들 중에서 좋아진 분들이 여러 명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이 사실을 이제 알리고 전국의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이제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걸 할 수 있어요. 치료가 어렵지가 않아요. 진짜요? 검사도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이런 치료와 검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장기적으로 이 환자를 끌고 갈 수 있는 성의가 있고 그런 마음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국에서 다 할 수 있다. 중금속 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서 다뤄보고요. 근데 그 중금속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 수은이랑 그다음에 납 이런 것들이 비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어떤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나요? 대부분이 해산물이죠. 해산. 우리가 네. 그 바다가 수은으로 오염이 되어 있고 네. 그런 걸 이제 플랑크톤, 작은 생선, 중간 생선, 큰 생선까지 먹어서 네. 인간이 먹이 사슬의 끝으로 농축되는 거니까 주로 큰 해산물, 바다에서 오래 자란 해산물들의 수은이 높고 그게 이제 저희 먹으면 들어오는 거죠. 주로 중금속은 소화기나 호흡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들어오거든요. 소화기, 호흡기. 피부로 들어오는 건 엄청 작아요. 거의 먹거나 흡입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먹는 게 가장 큽니다. 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미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농약이 다 씻겨나가지가 않고 그 묻은 껍데기를 이제 먹다 보니까 네. 비소가 좀 올라가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식단이 분명히 원인인 분들은 그걸 찾아가지고 좀 끊어줄 필요가 있어요. 중금속 검사를 했을 때 많이 나타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아까 그런 해산물 중독이 있을 텐데 또 다른 것들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검사 결과에서? 뭐 검사에서 저희가 이제 모발은 좀 장기간의 중금속 노출 변화를 볼 수 있고 혈액은 지금 현재 내가 뽑은 피에 있는 중금속 농도를 보는 거라서 혈액은 현재도 노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전께 용출돼서 혈액이 나오는지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거고 혈액 모발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검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에서만 높을 수도 있고 모발에서만 높을 수도 있는데 둘 다 치료는 필요한 거라서 사실 둘 다 하는 게 스탠다드긴 한데 뭐 하나만 해야 된다면 저는 혈액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높게 나오는 패턴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참치 캔이나 참치회나 뭐 포케나 연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은이 높아요. 수은이랑 같이 비소가 같이 뛰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오래된 상수도관을 쓴다든지 아니면 특이하게 뭐 약수터에 물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직업 환경적 노출력 있는 경우 도배를 한다든지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납땜을 하는 뭐 공대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납이 뜰 수 있거든요. 근데 수은은 지금 저희끼리는 거의 해산물이고요. 수은 비소는 납은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카드뮴은 담배를 피거나 지하수 오염이나 뭐 니켈은 그 옛날에 니켈 정수기 사건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슈로 올 수 있고 미세먼지도 영향이 있고요. 미세먼지에 의한 중금속 노출도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아주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음식으로 뭔가 이렇게 회 같은 거를 해산물을 뭉텅뭉텅 섭취해서 확 뛰는 것보다 그거는 미미하다고 저희는 보고는 있어요. 절대량이 그렇게 많을 수 없는데 다만 이제 또 만성적이니까 네, 미세먼지는 조심스럽다. 중금속 이전에 호흡기에 너무 치명적이죠. 그리고 사실 지역별로 우라늄 그 수치가 높은 분들이 또 지역별로 이렇게 특성이 나타나는 거 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것 때문인 거예요? 우라늄 벨트 때문이라고 지하에 있는데 네. 그게 우라늄 환자가 많진 않아요. 어떠세요? 아, 그래요? 일단은 이 지하수가 네. 우라늄에 이제 오염이 돼 있는데 그런 쪽에서 나온 농산물 죄송합니다. 그런 드시는 경우에 좀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특정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가 또 지하수를 퍼다 쓰는 거야. 이게 우라늄이 계속 그분들이 이제 걸리는 이유들이 수질 검사를 하잖아요. 그때 그 항목에 다른 중금속 다 들어있는데 우라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괜찮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먹고 마시고 씻고 하시겠죠.
물론 이제 정수기 필터 달고 하는 방법이 있지만 몸에 묻는 것 정도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장기적으로 먹으면은 이제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잡다한 이제 부작용들이 같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라늄은 오염된 식수라든지 오염된 물을 가지고 만든 화장품을 바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발에서 쫙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발에서 높더라도 우리가 먹어가지고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묻어서 높은 거는 큰 트러블은 없는데 먹으신 분들은 오히려 모발에서 우라늄이 너무 뭐 10배 이렇게 치솟는 게 아니라 1.5배, 2배, 3배 요 정도 조금 올라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실제 중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런 중금속들이 다 종류는 다양하잖아요. 이것들마다 혹시 서로 특이적인 증상의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비슷한가요? 큰 차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래요? 선생님 저 이런 증상이 있는데 네. 수은 같아요. 오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전부 다 그냥 만성피로, 불면, 두드러기, 관절통, 뭔가 해결되지 않는 잡증상으로 오는 거고 저희가 그거를 문진을 통해서 특이한 직업력이 있는지 해산물을 자주 먹는지 해서 저희가 의심하고 검사를 해서 찾는 거지 네. 증상이 뭐 예를 들면 이따이따이 병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급성 고농도에 노출이 되면 네. 그런 특이적인 뭐 계속 부러지는 이따이따이 병이 생기지만 대부분의 중금속은 증상도 비슷하고 비특이적이에요. 저농도로 이게 오래 노출되다 보니까 갑자기 오늘 두드러기가 확 생기면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은근히 슬슬 몸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나 원래 건강이 좀 안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어느 날부터 슬슬 몸이 간지러워. 근데 이제 항히스타민이나 스테로이드를 먹어도 듣질 않아. 뭐 이런 애매한 증상을 가졌는데 오래됐어요. 이런 분들이 검사하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럼 또 아까 편과 비슷하게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건강상의 이상, 뭔가 질병까지는 아닌데 이상 증세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중금속 문제를 의심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솔루션입니다. 명의로서 중금속 환자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경구 해독 치료제를 일단 먼저 먹이고 네. 뭐 비타민 B, C, 글루타치온, 필요하면 셀레늄, 아연 네. 뭐 이런 것들을 먹이겠죠. 아까 전에 흡착제를 쓴다고 했잖아요. 흡착제를 쓰면은 중금속만 버려지는 게 아니라 아연이 그렇게 많이 버려져요. 그래서 다른 필수적인 미네랄도 같이 네. 나간다는 거죠. 킬레이션을 주사로 맞아도 마찬가지예요. 아연이 더 많이 버려져요. 그래서 네. 아연 결핍이 그냥 필연적으로 옵니다. 중금속 치료를 하면은. 그래서 아연 결핍이 생기면은 입맛 떨어지고 구내염 잘 생기고 면역력 떨어지고 이런 증상들이 나중에 부수적으로 생길 수도 있으니까 뻔히 아니까 저희가 아연 보충제를 보통 치료 한 달 정도 되면 보통 먹이고 있어요. 네. 특히 수은 중독 같은 경우에는 셀레늄을 꼭 보충을 해줘야 되고 주사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킬레이션 주사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EDTA라는 킬레이션 주사제를 쓰기도 하고 그 필요하면은 글루타치온이나 알파리포산 주사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글루타치온이나 알파리포산 주사를 쓸 때 가끔씩은 확 힘들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중금속이 쫙 번지면서 재분포되면서 이제 어지럽거나 이제 우울해지거나 그러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당장 그 주사를 맞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죠. 그리고 중금속을 빼는 그 치료제 중에서는 SH기라는 화학 성분을 갖추고 있는 그런 약들이 많은데 그게 황이거든요. 황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환자가 있어요. 딱 들어가면은 막 몇 분 안 돼가지고 막 어지럽고 기운 빠지고 이러신 분들은 좀 치료를 좀 돌아가야 되는 좀 어려우신 분들인데 네. 이제 황과민 반응이 있는 분들인지 그리고 이제 중금속이 쫙 번지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인지 이런 사람이 사실 부작용자가 많지는 않아요. 10명 중에 이제 한두 명 정도고 한 8명 정도는 굉장히 심플하게 반복적으로 약을 먹고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하고 관리를 하면 되는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지만 가끔씩 이게 약의 부작용을 느끼시는 분들은 굉장히 천천히 치료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제 환자 중에는 조금 제가 또 강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너무 많아서 수은이 특히 해외 고객분들 중에서도 너무 많고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진짜 많아요. 네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오시는 분은 설명하기가 쉬운데 우리나라에 무슨 중금속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아직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논문, 데이터 이런 거 계속 보면 설명을 드리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고 또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저희 병원은 난임이나 이제 아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꼭 체크하는 게 이게 이제 태반을 통과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게 안다면 엄마가 되려는 입장에서는 그걸 당연히 조금
어떻게든 빼내고 해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급하고 빨리 빼야 되는 사람들은 수액 받는 게 훨씬 좋아요. 킬레이션 하는 게 월등히 좋고 킬레이션 치료를 수액으로 하는 게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비슷한 금속들을 같이 빼기 때문에 네. 아연, 칼슘 결핍이 올 수 있는 거죠. 미네랄, 셀레늄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루 정도 지나면 그것들이 물고 소변으로 나가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그런 걸 좀 보충해줘. 그래서 킬레이션 치료는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이게 다 혈관 청소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냥 편하게 혈관 청소라고 하기에는 사실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약이어서 네. 저희는 되게 인디케이션을 적응증을 좀 좁게 잡아서 조심히 용량도 조심히 쓰고 있고 주사할 때 환자도 꼭 잘 봐야 되고 그렇지만 치료하면 드라마틱해지는 게 있고 이래서 사실은 중금속 환자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기능의학 의사들 입장에서는 환자 입장에서 너무 고생했던 건 맞지만 해결책이 명확히 있는 질병 중에 하나라서 완전 난치는 아니에요. 그쵸? 차라리 중금속 나오면 고마워요. 해결하면 되니까. 네.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망가져서 오시면 맞아요. 곤란해요. 신경이 다 이제 너무 손상이 심해져가지고 오시면은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환자분들은 나 증상도 별로 없는데 수은 중독이야. 이게 미래의 암 환자인 거예요. 미래의 신경계 난치질 환자가 될 사람이에요. 몇 년 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게 수은 중독 같은 게 무증상 기간이 몇 년 있거든요. 증상이 없는 동안에 빨리 발견했으면 치료를 해야지.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안 한다거나 그러면 나중에 어디로 터질지 몰라요. 슬슬 간지러워진다든지 이상하게 떨린다든지 이상한 잡증상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중금속 중독이 확실하면은 치료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임신을 이제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이면은 적어도 이제 1년 전에 미리 중금속 검사를 해가지고 깨끗하면 너무너무나 좋은 거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은 하루라도 빨리 얘를 빼주고 치료를 해주고 임신을 해줘야지 나쁜 영향을 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주제가 사실 다들 정확하게 하고 싶지 않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는 주제잖아요. 엄마 아빠 모두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식약처 공고 사항이 나라에서 공고한 게 임산부는 주당 100g 미만의 잠치캔 먹으라고 나와 있고 이미 다 얘기는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중금속 비율이 좀 높아요. 바다도 많이 오염되어 있고 다 알고는 있는데 이제 이걸 오피셜하게 일단 우리 의사들 자체가 중금속이 뭐 의대 다닐 때 배운 것도 아니고 저희가 워낙 기능의학 쪽이나 다양한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해결 안 되는 환자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주무쌤 통해서 많이 이제 알게 된 건데. 그럼 제가 근데 용기 있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용기 있게, 네. 네, 이전에 한번 이 주제 다뤘다가 실제로 이제 큰 가르침을 얻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이제 아이들이 많다는 것,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뭔가 다 모호한 이야기들만 있더라고요. 유전자가 그렇게 우리가 빨리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환경적으로 바뀐 게 있다는 건 다들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만 있거나 쉬쉬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사실 들었던 전문가분들의 이야기가 중금속 중독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이게 왜 어렵냐면 만약에 지금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사해요. 그럼 조심해야겠다가 있는데 이미 이제 그런 아이들을 만나고 돌보고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정말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너무 어려운 주제다 느끼고 아마 중금속을 다루신다면 이제 현장에서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제가 총대를 메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자녀를 만나길 준비한다면 1년 전 또는 그 이전이면 더 좋겠죠. 그때 이제 중금속 관련 검사를 꼭 해서 현재 몸 안에 그런 것들의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그걸 치료를 마친 다음에 하는 게 그래도 이상적이다. 그리고 그게 자녀의 건강을 떠나서 난임 쪽에서도 영향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난임이신 분들도 중금속 같은 게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네. 중금속이 높거나 구리가 높거나 그러면은 임신 자체가 좀 잘 안 돼요. 제 생각에는 30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체크는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상하게 생리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구리라든지 중금속 문제가 미리 있으면 미리 이제 그걸 해주면은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고 피부 트러블도 좋아지고 좋아지는 게 많이 있어요. 혹시 지금 생리 문제 말씀하셨는데 여성의 어떤 호르몬 관련 어떤 생리 관련된 이런 건강에서도 이 중금속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중금속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어디 많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다 독이 이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논문 같은 거 보면 애들 초등학생 덧셈 뺄셈에도 영향을 미치고 노인들 치매나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네. 암, 염증 할 거 없어서 사실상 저도 해산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좀 큰 생선을 많이 먹는 거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특히 아이들. 또 요즘 여기 저희 병원 근처 압구정 뭐 반포 대치 애들 보면은 애들인데 어릴 때부터 스시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중금속 다 높아요. 아, 그래요? 네.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포켓도 많이 먹잖아요. 네, 저도 되게 좋아해요. 샐러드집에서 저도 사실. 정말 좋아해요. 그렇지만 이런 중금속 환자를 본 지 10년이 넘으니까 저희 맨날 회식할 때 가끔 해 먹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막 오늘만이야 이러면서 막 엄청 중금속 치료해준 날 저녁에 이제 회를 먹는. 참치를 먹으면 그날 가서 GI 디톡스라고 흡착제 같은 거를 하나 먹어요. 아니면은 아연 세리뇽 같은 거 먹어버린다든지. 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아는 지식으로 한번 요약을 같이 해볼게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경구용 이제 중금속 해독제가 킬레이션 제제 맞죠? 킬레이션이라는 표현은 그 중금속을 붙잡고 달라요? 떨어지는 거를 다 킬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네. 그 흔히들 킬레이션 주사라고 하면은 EDTA 주사를 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알파리포산 알파리포산도 킬레이션의 기능이 있는 기능이. 치료제고. 네. 그럼 킬레이션으로 다 뭉뚱그릴 수가 없는 거네요? 그쵸. 근데 원리 자체가 우리 지방세포나 어떤 세포에 들어있는 그 중금속을 꺼내오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킬레이션 제제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데 네. 워낙에 이제 대명사처럼 굳어진 게 네. EDTA 킬레이션이 네. 마치 모든 킬레이션의 대표인 것처럼. 그러니까 EDTA는 팔을 가지고 있어서 네. 딱 잡아서 끄집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끄집어내가지고 팍 던지는 이런 건데 끄집어내다 보니까 네. 다른 애도 같이 끄집어내서 던지는 거죠. 되게 힘은 센데 네. 다 끄집어내서 던져서 중금속도 빠지지만 필요한 미네랄도 빠지는 애. 근데 알파리포산, N아세틸시스테인, 셀레늄, 아연 그런 거는 그렇게 이제 중금속을 빼서 흡착해서 빼내는 애가 아니라 다양한 해독 경로나 기량작용을 통해서 중금속이 들어갈 때 자기가 들어가 있는다든지 네. 아니면 빼야 될 때를 잘 빼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서 킬레이션보다는 부작용도 이론적으로는 덜하고 부드러운 약인데 킬레이션을 꼭 써야 되는 납 같은 경우에는 킬레이션을 무조건 써야지 좋아지는 거죠. 아니면 지지불이 오래되니까. 그럼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경구용 그 해독 제제는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그냥 흡착제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흡착제예요. 결국 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독들은 네. 재흡수가 되는 거를 막아줘야 되는 거고, 네. 그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이제 EDTA 킬레이션 주사 같은 거를 하면 소변으로 주로 많이 빠져나가게 돼요. 근데 대부분은 담즙을 통해서 다시 장으로 버려지는 경로를 취하기 때문에 흡착제를 줘야지 그 우리 몸에 다시 안 들어오고 똥으로 나간다. 근데 처음에 지금 경구용 흡착제만 줘서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꺼내는 경구용 건데요? 흡착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중금속은 다양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원인을 알면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네. 들면 수는 원인을 거의 알잖아요. 해산물. 그리고 다 본인이 이미 다 실토해요. 많이 먹는다고. 두 번째는 그 흡착제라든지 기량하는 미네랄들을 먹는 걸로 중금속 약들이 있거든요. 네. 기능의학 병원에 쓰는 그거를 써주는 게 중요하고 근데 환자가 증상이 심하거나 빨리 빼야 되는 너무 바쁜 환자가 뭐 대표님이거나 정말 몸이 너무 안 좋거나 이러면은 킬레이션 치료가 월등히 좋아요. 근데 킬레이션 치료는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좀 걸려도 먹는 걸로만 어떻게 하는데 먹는 걸로는 흡착제가 있고 네. 하나는 이걸 기량하고 해독하는 걸 도와주는 영양제가 있고 그래서 보통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그럼 세 가지 카테고리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흡착 방식으로 뭔가 하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기량하는 영양제.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이 킬레이션. 네,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킬레이션이 대표적인 거고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킬레이션이 제일 잘 빠져요. 잘 빠진다? 월등하게 잘 빠집니다. 그건 주사로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킬레이션 관련해서만 제가 좀 봤을 때 기억에 남는 거는 이게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발톱처럼 잡아서 가지고 나오지만 문제는 그 다음 작용이 똑바로 안 일어나면 다시 그냥 어디 가서 주변에 번지게 해줄 네.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혈액으로 같이 가져나온 게 다시 번져진다. 또는 세포 주변으로 재분배된다. 네. 그리고 뇌로 갈 수 있다. 네. 이게 리스크가 있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주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두 번 주사를 해보면 알아요. 맞아요. 이 사람은 요거를 쓰면 안 될 것 같다. 해봐야지 알아요? 하기 전에 미리 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거를 저희가 용량을 되게 조심스럽게 쓰거든요. 저는 되게 이제 옵세시브하니까 0.25, 0.5, 0.75, 1.0 이렇게 쓰는데 그런 사람들 0.2, 0.5만 써도 이미 뻗어요. 몸의 증상이 힘든 게 나오면 네, 그게 재분배가, 독소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빼서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소변은 소변대로 보는데 거기 중금속이 섞여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소변에는. 네. 그러니까 그게 빠져나가는 것도 일부 있는데 일부는 몸 안에서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 나와 한 몸이 되었던 중금속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네. 나오면서 잡증상들을 엄청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킬레이션을 조심해서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재분배되어서 아픈 걸 수도 있고 혈액 속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 강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냥 보면 의사는 보면 알 수가 전화 옵니다. 있어요. 예, 병원에 전화 옵니다. 진짜 엄청 상태가 안 좋다는 거는 네, 네, 재분배가 네. 이루어졌다. 기본적으로 약간 감기 걸린 것 같고 으슬으슬 춥고 오늘 좀 졸리고 노곤노곤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 몸이 이상해요.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아질 때는 지금 재분배가 일어났다. 그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방법을 정말 좀 조심해야죠. 조심한다. 조심히 빼야죠.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흡착제를 쓰거나 기량하는 미네랄이나 그걸 해독해낸다고 우리가 알려진 것들이 있거든요. 뭐 글로렐라라든지 몇 가지 허브류들이 있고 그런 걸 쓰거나 부작용이 좀 더 적으니까. 네, 대신 오래 걸리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말드한 방식으로 길게 가는 네. 프로토콜로 가야 되는 건데 네. 부작용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0명 쓰면 10명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굉장히 골치 아프죠. 쓰면 안 되는 약이죠. 근데 이제 부작용이 실제로 일어나서 굉장히 힘든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그러니까 그 소수들은 소수대로 나름의 끌고 가는 방식을 쓰면 되고 대부분은 편안하게 치료할 수 있어요. 대부분 안전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재를 복용한다면 뭐 하루에 몇 번 먹는 건가요? 사람마다 다른데 기본이 2번 정도고요. 심한 사람은 3번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2-3번 정도 뭐 네. 그런 걸 먹으면서 내가 일상에서 노출되는 것들을 이제 제한하고 추가로 뭐 영양 보충이 필요하면 영양 보충을 하고 네, 그리고 대변, 소변 잘 나오도록 하고 그리고 땀을 조금 흘리는 게 좋아요. 사우나를 하든지 네. 뭐 운동을 하든지 그런 게 되게 좋고 이제 해독을 잘 하려면 잘 자야 되고요. 땀이 좀 나야 되고요. 대변, 소변이 잘 나와야 돼요. 혹시 그 외에 더 환자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습니까? 뭐 DMSA 같은 네. 그런 해외 직구를 이용해서 이제 사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들잖아요. 그 용량도 다양하게 있고 이런 거를 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DMSA가 뭔데요? 그 흡착제, 중금속을 빼주는 약제 중에서 네. DMSA, DMPS 뭐 그런 걸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아까 부작용이 나는 소수 중에서 이제 하게 되고요. 왜냐면 너무 귀찮아, 이 치료가. 3시간마다 약을 먹어야 되고 요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사람은 소수가 있고 대다수는 이렇게 하루 2-3번 먹는 약과 가끔씩 맞는 수액제 이런 걸로 대부분은 괜찮아집니다. 근데 그럼 치료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환자분들이 굉장히 조급하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짧게는 그냥 몇 달에서 길게는 3년, 4년도 갈 수가 있어요. 냅두면은 미래의 암 환자가 되는 거고 미래의 신경계 질환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냅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치료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 아직 중금속 수치가 나올지라도 컨디션이 좋아지고 설명되지 않은 몸의 이상한 증상들이 좋아지고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막 건선 같은 거 온몸에 뒤덮이고 뭐 피부과에서 뭐 면역 주사 맞고 그랬는데 그런 건선 같은 게 이제 없어진다는 분. 이제 그래서 모든 과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환자분들 한 번쯤 검사해 볼 만해요. 왜냐하면 장내 세균 이상 그리고 곰팡이 이상 영양결핍, 독소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죽이든지 빼주든지 채워주든지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10년, 20년, 30년 안 났으면 그 과들에서는 할 만큼 한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검사에서 무조건 다 그게 양성이 나오진 않겠지만 양성이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게 있다. 저절로 낫지 않으니까. 네. 이 정도면 일단은 저는 충분한 것 같은데 혹시 중금속 관련해서 현장에서 임상 겪으시면서 조금 더 강조하거나 어쩌면 주의하거나 팁을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일단은 저도 해산물을 엄청 좋아하는데 좀 작은 생선 위주로 먹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약간 전형적으로
남자 대표님들 회식 많잖아요. 많고 여자분들 중에서 몸 관리한다고 스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또 하나는 육고기가 소화가 안 돼서 생선을 많이 드시는 만성 질환자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소화가 안 된 지가 오래돼서 생선을 오래 먹었기 때문에 수은이 더 높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체중이 막 30kg 초반, 30kg 중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전국에 막 병원을 돌고 이런 병원에 많이 가시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치료가 되게 조심스럽고 어려워요. 오래 걸리고. 근데 이게 중금속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질병이 아니잖아요. 뭐 암, 뭐 위장염 이런 것처럼 질병이 아니다 보니까 환자들이 조금 좋아지면 치료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다시 돌아오면 수치가 이만큼 올라온 경우들도 많아서 치료할 때 같이 한 팀이 잘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저도 엄청 해산물을 좋아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바다가 지금 조금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억울하신 분들도 있어요. 나 많이 먹지 않았는데. 맞아. 나 많이 먹지 않았는데 이게 선천적으로 해독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엽산을 활성화시키는 유전자가 있어요. MTH8 유전자 변이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변이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똑같은 양의 수은을 먹어도 그런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더 많이 쌓여요. 잘 못 버린단 말이에요. 먹은 거 대비. 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독 문제가 굉장히 선천적으로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은 뭐 셀레늄, 아연, 뭐 비타민 이런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데 이걸 이용을 더 못하시는 분들 철을 잘 흡수를 못하든지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똑같은 상황에 중금속에 대한 흡수량이 더 많고 배출을 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먹은 거 대비 더 이제 많이 쌓이는데 평상시에 영양 치료가 필요한 일종의 병인 거예요. 겉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제가 그냥 학생 때부터 조금 그냥 병 자주 걸리고 그냥 약한 애인 것 뿐이었어.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을 진단 툴이 없으니까 환자로 인식을 못하고 그냥 좀 약한 사람. 근데 보니까 유전자에 문제가 있고 실제로 유전자에 문제가 있으면은 남들은 1 먹을 때 2 먹어야 돼. 근데 소화가 안 되니까 더 많은 양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영양제를 일부러 추가로 먹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안 먹으면 이제 계속 비실거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직업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생활할 수 있고 슈퍼 갈 수 있고 애 돌볼 수 있고 학교 다닐 수 있고 일상이 무너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런 걸 우리가 찾아줘서 치료를 해가지고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거 되게 기능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코멘트한다. 뻘에 나는 거. 뻘. 환자들이 그러면은 저 조개랑 낙지랑 게는 되죠? 막 이래요. 어떻게든 먹으려고 해서 제가 아니요, 안타깝게도 안 돼요. 그러면 왜요? 그럼 뻘 자체가 어쨌든 바다의 해독 기능을 하는 곳 해적층이다 보니까 뻘도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선 같은 거 먹을 때 내장을 발라내잖아요. 네. 그 장에 중금속이 더 잘 쌓여요. 조개 같은 거는 내장을 있는 채로 저희가 먹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이 농도를 높게 먹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럼 또 그래요. 선생님, 그럼 저 양식은 먹어도 되죠? 이래요. 어떻게든 먹으려고. 그래서 양식은 또 이제 키우는 환경을 다 다르고, 양식이라고 해도 가둬서 바다에 키우는 양식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치료할 때는 그냥 제안해 주세요. 이러면 알겠다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들었는데 양식해서 기르는 생선은 서로 상처를 입혀서 항생제를 맞아요. 안 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서로 부딪히고 피부 네. 벗겨지고 집단 폐사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줄 수밖에 없고 근데 줄 수밖에 없다요? 아니면 줄 확률이 높다예요? 주죠. 준다고 알고 있어요. 아예 안 주진 않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주는 거는 오케이인데 계속 이제 항생제가 많이 있는 애들을 육회나 우리 스시, 생선, 로우피쉬 있잖아요. 네. 그냥 안 익힌 거는 어쨌든 항생제 내성을 가진 균이 우리 몸에 죽지 않고 들어오면 내 몸에 있는 균이랑 유전자를 교환해서 얘도 내성을 가진으로 변하니까 또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노르믹스 쓰고 뭐 써도 안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도 육회 진짜 좋아하고 뭉티기 진짜 좋아해요.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대구 출신이잖아요. 전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먹는 거는 다 좋아요. 근데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인 거죠. 이제 건강한 사람은 전혀 문제 없고 몸에 조금이라도 이슈가 있는 사람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또 제가 우려되는 건 이렇게 하면
나도 중금속 아닌가 이러면서 전국에서 다들 중금속 검사를 하려고 올 수도 있는데 또 절대 중금속 만능론도 아니에요. 네. 중금속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중금속을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는 뜻이죠. 한 번쯤 확인해보는 것의 효용은 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아, 해산물 많이 먹으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치아 아말감 많이 심으신 아, 분들이 있는데요. 맞다. 아말감이 맞나요, 근데 실제로? 과거에는 없어요. 요즘에는 치과에서 아말감을 안 써요. 근데 20년, 30년 전에 그때 아말감을 심었는데 아직까지 갖고 있는 분들이 어느 병원 가도 낫지도 않고 계속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분들 중금속 검사했을 때 수은 안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아말감이라는 게 딱딱 씹을 때마다 아말감 증기가 이렇게 폐로 들어가서 흡입이 돼서 혈액으로 들어가거든요. 아말감을 떼고 나서 증상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독 치료를 아말감이 있는 채로 하면은 이게 치료가 잘 안 돼요. 근데 아말감 떼는 것도 함부로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아말감을 뗄 때 네. 그 수은이 번질 수 있으니까 네, 갈잖아요.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난치 환자들 얘기입니다. 이게 네. 모든 사람이 갑자기 아말감을 다 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아말감이 있는데 이상한 병이 낫지 않아서 고생하신다면은 아말감을 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흡착제 같은 거를 아말감을 떼시기 전에 미리 사서 드셔야 돼요. 드시면서 아말감을 떼야 돼요. 한 3개월 정도는 그 수은이 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 이 아말감을 갖고 있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한데 현장에 계신 치과 선생님들은 그런 아말감 환자들을 만나잖아요. 지금은 아말감을 치과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과에서잖아요. 네. 본인도 노출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런 분들은? 과거에 모르던 시절에는 네. 그냥 아말감 날마다 심고 빼는 게 치과의 일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살았는데 그 연구도 있어요. 치과에서 공기 중에 수은 농도가 높다고. 그래서 치과 의사들이 그런 정보를 접할 거 아니에요. 치과 선생님들이 아말감 떼달라고 하면은 딴 병원 가라고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말감을 떼고 자기가 금을 씌우든 레진을 하든 뭐 크라운을 하든 수익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겠다는 선생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아말감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근데 이게 공론화가 된 적이 있어요? 있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도 치과 선생님들이 많이 다니시거든요. 근데 기능의학을 아시는 쌤들은 떼야죠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아말감이 문제가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충무 선생님이나 저나 이제 최전선에서 이런 환자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게 되게 많은 거죠. 지금 말 못하시는 게 뭐예요? 아유, 지금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있잖아, 지금. 예, 셀렉션 바이아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많이 왔으니까 그렇죠. 네. 저희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재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수은 중독은 무증상 기간이 길다. 언제 갑자기 빵 하고 뭐가 터질지 모른다. 그리고 언젠가는 치과 치료를 해야 된다면은 그 제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 없는데 계속 힘든 분들은 한번 체크는 해봐야 돼요. 많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일단 되게 오래전에 뭔가 치아에 씌운 게 있다면 한번 그게 무엇인지 직접 알 수 있나 아니면 병원 가서 봐야 보면은 보통 아말감은 거의 회색빛 새까맣게 떼어진 흔적이 있기 때문에 네. 금은 딱 봐도 금인 줄 알잖아요. 네. 그리고 치아처럼 된 건 하얀색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얘는 회색. 정말 회색이나 이제 검은색 비슷하게 이제 검게 이렇게 요색. 네. 이게 수은이 포함되어 있는 합금이잖아요. 네. 그런 게 씌워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근데 함부로 저는 떼는 거는 조심스럽다는 제가 책을 읽었어가지고 아마 그것은 조금 공부를 해독 해야 될것 치료를 하면서 떼시는 게 좋아요. 같아요. 네. 이게 그래서 어디로 증상이 튈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아말감이 막 열 몇 개 있는데 이걸 한 방에 떼달라. 그렇죠. 이게 또 어려운 게 치과 치료할 때 그거를 아말감을 없애고 다른 걸 치료할 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부담이 될 수가 있고 하니까 이제 차일피일 미루는 예, 이런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적어도 난치 환자로서 해결이 안 되는 병을 갖고 있다면은 아말감이 있으면 이게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비록 혈액이나 모발 검사에 수은이 높게 나오지 않아도 네. 날마다 들어오는 수은 때문에도 그렇죠. 이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혹시 지금 임신 중이신 분들은 지금 치과 치료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하면 안 될 거라고 맞겠죠? 생각해요. 네, 이미 지금 임신하셨다면 또는 임신 직전이거나 뭔가 지금 조금 조심스러운 시기라면 지금은 그런 해독 치료 적어도 아말감을 빼면은 네. 3개월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간격은 두는 게 안전하다. 네. 그리고 혹시나 현장에 계신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그 수은 중독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 또는 다른 중금속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공부해 보시는 것 그게 조금 두렵거나 불편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몸을 지키고 또 환자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조언을 줄 수 있는 어떤 가이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쉽지 않네요. 네, 무겁죠. 네, 말하면서도 이게 맞아요. 이걸 진짜 막 얘기할 수가 없네요. 맞아요. 와, 진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지난 편과 이번 편 두 편을 통해서 장 건강 그리고 중금속에 대해서 되게 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그래도 잘 찾아보면 먹을 게 꽤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음식 제한 많이 얘기해서 환자분들 힘들어 하시는데 건강해지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생선 자주 큰 거 많이 먹어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멸치, 김, 해조류 이 정도는 제가 편하게 드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큰 생선이 맛있긴 해요. 비싸기도 하고 귀한 부위도 다 큰 생선에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이제 기호식품으로 남겨두는 게 어떨까 싶긴 해요. 많이 드시는 분들을 보니까. 근데 물론 이 중에서도 운동 많이 하고 땀 많이 흘리고 막 대사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엄청 올랐을 것 같은데 검사해보면 많이 안 높죠. 그게 대사 능력이죠. 네. 개개인의 대사 능력 확실히 차이고 맨날 사우나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빼는 사람들. 네. 근데 이제 한국인 여자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쉽게도. 특히 그렇죠. 이제 갱년기를 접어들면서 팍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걸 먹을까 좀 고려해봐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아니면 기존에서 이제 끊는 게 어렵다면 이제 양을 조금 줄이고 네. 대신에 좋은 걸 더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맞아요. 차라리 운동을 좀 더 운동을 하고, 좀더 하고, 사우나를 맞아요. 더 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아까 이런 흡착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좋습니다. 원장님께서는요? 중금속 검사를 기왕 하기로 했으면은 모발 검사랑 혈액 검사를 둘 다 해보시는 게 이제 오진의 비율을 이제 확실히 낮출 수 있다. 1, 20만 원 더 들어가는 비용이 결코 작은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난치 환자의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의 큰 투자 비용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이제 을지로가 조금 붐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어차피 저는 영상을 찍는다고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을 더 오지 못해요. 이미 예약이 다 마감입니다. 네, 저도 들었는데 예약하면 몇 달 걸린다고 들었어요. 기능예약 패키지라고 네. 검진 예약을 해드려요. 네, 좀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데 네, 난치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네. 이 검사를 안 하면은 치료하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검사를 해가지고 예약을 해서 오시면 마땅하고요. 경증인 분들이 굳이 저한테는 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추문 원장님은 이미 사실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 너무 유명해서 되게 어렵다고 하니까 진짜 몸이 많이 힘드신 분들은 찾아가시고 좀 덜 힘든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분도 참 어렵네요. 네, 이렇게 오늘 추문 원장님 그리고 혜 원장님 모시고 진짜 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어주시고 마음 내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받을 것 같아요.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